조용히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요즘 하루가 너무 빨리 지나간다고 느끼십니까? 아침에 눈 뜨고 밥 먹고 조금 움직이다 보면 어느새 해가 기울고 특별히 한 일도 없는데 하루가 끝나는 것 같고, 그러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날이 있지요. 나는 지금 잘 살고 있는 걸까? 여기서 더 좋아질 수 있기는 한 걸까? 이 질문을 마음속으로 삼키고 계셨다면 오늘 이야기는 끝까지 들어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생각보다 간단하면서도 생각보다 늦기 쉬운 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결론처럼 들릴 수도 있는 말을 하나 던지고 시작하겠습니다. 예순 이후의 삶은 돈이 많다고 자동으로 편해지지 않습니다. 반대로 돈이 많지 않다고 자동으로 불행해지지도 않습니다. 그럼 무엇이 갈라놓을까요? 같은 나이, 비슷한 환경인데도 어떤 분은 날마다 표정이 환하고 어떤 분은 늘 마음이 무거운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답은 이것입니다. 예수는 정리가 아니라 선택의 시점이라는 것. 그리고 이 시점에서 선택을 미루면 남은 시간은 생각보다 빠르게 낡은 습관에 점령당한다는 것입니다. 혹시 이런 말 스스로에게 자주 하셨나요? 이제 나도 나이가 있으니 조용히 살아야지. 괜히 나서지 말고 무리하지 말고 그냥 건강만 유지하면 돼. 이 말이 겸손처럼 들리기도 하고 어른스러운 체념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위험한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조용히 산다는 말이 어느 순간부터는 기쁨을 줄이겠다는 뜻이 되기 쉽다는 점입니다. 하고 싶은 것을 조금씩 줄이고 만나고 싶은 사람을 조금씩 줄이고 해보고 싶은 것을 조금씩 줄이고, 그러다 보면 조용히가 아니라 텅 비게 되는 날이 옵니다. 그날이 오면 우리는 늦게 깨닫습니다. 조용히 산다고 해서 마음이 평온해진 게 아니라 그냥 삶의 소리가 사라졌다는 것을요. 이쯤에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마지막 순간에 어떤 얼굴로 눈을 감고 싶으십니까? 나는 충분히 살았다고 말할 수 있는 얼굴로요. 아니면 내가 왜 그때 그렇게 겁을 냈지라는 말을 마음속으로 되풀이하는 얼굴로요. 이 질문은 무섭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피할 수 없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누구에게나 마지막 장면은 오니까요. 다만 그 장면까지 가는 길은 크게 두 갈래로 갈립니다. 하나는 살아본 사람의 길이고 다른 하나는 미뤄둔 사람의 길입니다. 살아본 사람은 마지막에 담담합니다. 미뤄둔 사람은 마지막에 아쉽습니다. 지금 이 순간의 선택들이 그 길을 만들어갑니다. 예전에는 예순이 끝자락처럼 느껴지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평균 수명도 지금보다 짧았고 사회 분위기도 달랐습니다. 그때는 예순이면 이제는 쉬어야지가 자연스러웠지요. 그러나 지금은 시대가 달라졌습니다. 예수는 쉼이 아니라 재배치의 시기입니다. 무엇을 내려놓고 무엇을 들 것인지 내 시간표를 누구의 기준이 아닌 내 기준으로 다시 짜야 하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입니다. 몸과 시간은 바뀌었는데 마음은 바뀌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젊을 때의 기준을 그대로 들고 와서 예순 이후에도 자기 자신을 옥죄는 겁니다. 아껴야 한다. 참아야 한다. 눈치 봐야 한다. 튀면 안 된다. 나이에 맞게 해야 한다. 이 말들은 언뜻 맞는 말처럼 보이지만 그대로 믿는 순간 삶의 가능성이 닫히기 시작합니다. 한번 떠올려 보세요. 젊을 때는 어쩔 수 없이 참았습니다. 아이 키우느라, 일하느라, 집안 책임지느라 내 마음보다 급한 일이 많았습니다. 그 시간들은 여러분이 게으르거나 못나서가 아니라 정말로 할 일이 많아서 지나간 겁니다. 그런데 은퇴 이후에도 똑같이 참고만 산다면 그건 상황 탓이 아니라 습관 탓이 됩니다. 습관은 아주 교묘합니다.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야 라는 말로 자신을 설득하게 만들지요. 그러다 보면 어느새 인생 후반부가 인생 전반부의 그림자 속에서 끝나버립니다. 여기서 잠깐 돈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노후의 행복을 돈의 충분함으로만 설명합니다. 연금이 얼마인지, 보험이 몇 개인지, 집이 있는지 없는지, 자녀에게 얼마나 남길 건지. 물론 돈은 중요합니다. 불안이 줄어드는 만큼 삶이 편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변에서 보는 현실은 이렇습니다. 돈이 충분한데도 늘 불안한 분이 있습니다. 반대로 돈이 넉넉하진 않아도 표정이 밝고 사람을 만나고 웃을 줄 알고 자기 시간을 즐길 줄 아는 분이 있습니다.
이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이 무엇인지 곰곰이 보면 결국 마음가짐과 선택의 방향입니다. 돈은 도구일 뿐이고 그 도구를 어떻게 쓰는지가 삶의 결을 바꿉니다. 예순 이후에는 쌓는 삶에서 쓰는 삶으로 관점이 옮겨가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쓴다는 것은 낭비가 아닙니다. 내 삶의 기쁨을 위해 투자한다는 뜻입니다. 경험에 투자하고 사람에 투자하고 내 몸과 마음을 기분 좋게 만드는 것에 투자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전환을 하지 못합니다. 젊은 시절에 몸에 밴 절약이 안 쓰는 것이 안전이라는 신념으로 굳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행도 미룹니다. 취미도 미룹니다. 좋은 식사도 미룹니다. 결국 미루는 것이 일상이 됩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신호가 오면 그때서야 깨닫습니다. 아, 내가 할 수 있을 때는 생각보다 짧았구나. 예순 이후는 기회의 시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유통기한이 있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유통기한이라는 말이 무섭게 들리실 수 있지만 현실적인 표현입니다. 마음껏 걷는 것, 장시간 이동하는 것, 새로운 곳에서 낯선 자극을 즐기는 것, 많은 사람과 어울리는 것, 이런 것들은 시간이 흐를수록 자연스럽게 부담이 커집니다. 그러니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아직 할 수 있는가? 그리고 그것을 언제까지 할 수 있는가? 이 질문이 선명해지는 순간부터 삶은 바뀌기 시작합니다. 지금부터는 여러분을 설득하려고 하기보다 함께 점검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조용히 살아야지라고 말할 때 그 말 속에는 무엇이 들어 있습니까? 남에게 폐 끼치지 않으려는 마음이 들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가족에게 부담이 되지 않으려는 마음이 들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는 마음이 들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지나치면 결국 자기 자신에게 가장 큰 폐를 끼치게 됩니다. 내 삶의 기쁨을 꺼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기쁨이 사라지면 삶은 버티기가 됩니다. 버티기는 오래 갈수록 마음을 마르게 합니다. 마른 마음은 작은 일에도 서운해지고 작은 말에도 상처받고 작은 불편에도 삶 전체가 무너지는 듯 느끼게 합니다. 그래서 예순 이후에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돈도 건강도 아닌 마음의 방향을 다시 세우는 일입니다. 여러분의 남은 시간은 덜어내기만으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덜어내기는 필요하지만 그 빈자리를 무엇으로 채울지가 더 중요합니다. 나를 기분 좋게 하는 것, 나를 살아있게 하는 것, 나를 웃게 하는 것, 나를 움직이게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삶의 중심으로 다시 들어와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이야기의 첫 번째 기둥입니다. 예수는 끝이 아니라 삶의 기준을 다시 세우는 출발점이라는 것. 그리고 그 기준은 더 이상 사회의 기준이 아니라 나의 기준이어야 한다는 것. 다음에는 그 기준을 실제 생활로 옮기는 방법을 이야기하겠습니다. 특히 돈과 소비, 즐거움에 대한 죄책감을 어떻게 내려놓을지, 그리고 예순 이후의 자유를 어떻게 실제로 손에 쥘지 라디오처럼 차분히 풀어드리겠습니다. 예순 이후에 가장 먼저 바뀌어야 할 것은 생활의 겉모습이 아닙니다. 집을 바꾸거나 큰 계획을 세우거나 거창한 목표를 세우는 것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마음속 규칙을 재정비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평생 동안 참는 법을 배워왔습니다. 참고 미루고 아끼고 남의 눈치를 보며 균형을 맞추는 법 말입니다. 그 덕분에 가족이 굴러가고 생활이 유지되고 책임이 완수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규칙을 그대로 품고 예순 이후로 들어오면 규칙이 나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규칙이 나를 가둬버립니다. 가장 대표적인 규칙이 바로 돈에 대한 규칙입니다. 예순 이후의 돈은 여전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런데 중요하다는 이유로 돈이 삶의 주인이 되어 버리면 문제입니다. 돈은 도구인데 어느 순간부터 도구가 사람을 지배합니다. 쓰면 불안하다, 모아야 안전하다, 혹시 무슨 일이 생기면 어쩌나, 이런 생각들이 마음을 잠식합니다. 그러다 보면 돈이 많든 적든 마음은 늘 결핍 상태가 됩니다. 결핍 상태에서는 즐거움이 죄책감으로 바뀝니다. 좋은 음식을 먹어도 마음 한켠이 불편하고 잠깐 쉬어도 이래도 되나 하는 생각이 올라오고 즐거운 약속도 돈 아깝다는 결론으로 끝나버립니다. 여기서 관점을 바꿔야 합니다. 예순 이후의 돈은 쌓는 돈이 아니라 바꾸는 돈이어야 합니다. 무엇으로 바꾸느냐?
경험으로 바꾸고 건강으로 바꾸고 관계로 바꾸고 마음의 탄력으로 바꾸는 겁니다. 돈이 통장에 누워있는 것만으로는 삶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돈이 내 삶의 시간을 조금 더 따뜻하게 만들고 내 몸의 상태를 조금 더 부드럽게 만들고 내 마음의 표정을 조금 더 밝게 만들 때 그 돈은 비로소 일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퇴직 이후에도 젊은 시절의 소비 규칙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왜냐하면 그 규칙이 오랫동안 나를 지켜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인생의 시기마다 맞는 규칙이 있습니다. 젊을 때는 모아야 할 이유가 많습니다. 집, 교육, 생활비, 예상치 못한 변수들. 하지만 60 이후에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내 삶의 시간이 더 중요한 변수가 됩니다. 어떤 분은 아직도 모아야 한다만 반복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 몸이 예전 같지 않게 되면 그때 깨닫습니다. 아, 내가 모아둔 것은 남겨두는 일만 했지 누리는 일은 거의 못했구나. 이 깨달음은 늦게 올수록 아픕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주 현실적인 기준 하나를 드리고 싶습니다. 60 이후의 소비는 물건보다 기억에 가까울수록 좋습니다. 물건은 시간이 지나면 익숙해지고 결국 서랍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기억은 삶의 표정을 바꿉니다. 사람을 만나서 나눈 대화, 새로운 곳에서 마주한 풍경, 한 번쯤 해보고 싶었던 배움, 집 밖에서 느끼는 낯선 공기. 이런 기억들은 뇌를 깨웁니다. 마음을 탄력 있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탄력은 건강과도 연결됩니다. 웃고 움직이고 기대하고 새로운 자극을 받는 삶은 몸의 리듬을 살립니다. 반대로 집 안에서 불안만 키우는 삶은 마음과 몸을 함께 굳게 만듭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무 생각 말고 써라라는 말을 드리려는 건 아닙니다. 60 이후의 소비는 더 지혜로워야 합니다. 다만 기준이 달라져야 합니다. 젊을 때는 얼마나 아끼느냐가 중요한 능력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60 이후에는 어디에 쓰느냐가 중요한 능력입니다. 같은 돈을 쓰더라도 어떤 선택은 마음을 가볍게 하고 어떤 선택은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그러니 60 이후의 지혜는 돈을 안 쓰는 데서 나오지 않습니다. 돈을 제대로 쓰는 데서 나옵니다. 그럼 제대로 쓰는 돈이란 무엇일까요? 첫째, 몸을 살리는 데 쓰는 돈입니다. 무리한 치료나 과도한 시술이 아니라 내 몸을 편안하게 만드는 생활의 선택들 말입니다. 내 몸에 맞는 운동, 내 몸에 맞는 식사, 내 몸에 맞는 휴식. 둘째, 마음을 살리는 데 쓰는 돈입니다. 사람을 만나는 비용, 이동하는 비용, 책이나 강의처럼 자극을 주는 비용, 작지만 설레는 취미 비용. 셋째, 관계를 살리는 데 쓰는 돈입니다. 체면을 세우기 위한 지출이 아니라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나고 대화를 이어가기 위한 지출 말입니다. 이런 지출은 단순한 소비가 아니라 생활의 엔진이 됩니다. 여기서 가장 큰 걸림돌이 하나 있습니다. 죄책감입니다. 많은 분들이 60 이후에도 자기 즐거움에 돈을 쓰면 죄책감을 느낍니다. 자식에게 남겨야 한다는 생각, 혹시 모를 일을 대비해야 한다는 생각, 내가 즐기면 누군가가 불편할 것 같다는 생각. 그런데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60 이후의 삶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돈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삶의 에너지가 줄어드는 것입니다. 에너지가 줄어들면 사람을 덜 만나게 되고 덜 움직이게 되고 덜 웃게 됩니다. 그러면 마음이 더 약해지고 결국 몸도 더 약해집니다. 이것이 악순환입니다. 이 악순환을 끊는 가장 실용적인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즐거움에 대한 허락입니다. 내가 즐거워질 권리를 스스로에게 허락하는 것. 그 허락이 있어야 행동이 바뀝니다. 행동이 바뀌면 생활이 바뀌고 생활이 바뀌면 인생이 바뀝니다. 거창한 말 같지만 사실은 아주 작은 변화에서 시작됩니다. 매주 한 번이라도 집 밖에서 커피 한 잔 마시는 시간, 가보고 싶던 동네를 산책하는 시간, 오랜만에 연락하고 싶던 사람에게 먼저 안부를 묻는 시간, 배우고 싶던 것을 시작하는 시간. 이런 작은 행동들이 쌓이면 삶의 리듬이 달라집니다. 리듬이 달라지면 마음이 덜 불안해집니다. 마음이 덜 불안해지면 건강도 함께 따라옵니다. 결국 60 이후의 삶은 큰 결심이 아니라 작은 선택의 반복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60 이후의 소비에서 꼭 기억해야 할 문장이 하나 있습니다. 돈은 남기기 위해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동안 삶을 만들기 위해 있는 것입니다. 이 문장을 머리로 이해하는 것과
실제 생활에서 받아들이는 것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내 기쁨을 위해 작은 돈을 써도 괜찮다. 오늘은 내 시간을 위해 약속을 잡아도 괜찮다. 오늘은 내 삶의 중심을 나로 옮겨도 괜찮다. 이 연습이 쌓여야 예순 이후의 자유가 말이 아니라 현실이 됩니다. 다음 PART3에서는 이 자유가 가족 관계에서 어떻게 흔들리는지, 특히 자식과의 관계에서 어떤 경계를 세워야 서로가 편안해지는지, 그리고 건강을 대하는 태도는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PART4에서는 마지막으로 느려져도 멈추지 않는 삶의 습관을 어떻게 만들지, 예순 이후의 시간을 조용히가 아니라 밀도 있게 살아내는 방법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예순 이후의 삶에서 많은 분들이 가장 자주 흔들리는 지점은 돈도 아니고 체력도 아닙니다. 바로 사람 관계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마음을 많이 쓰게 되는 관계는 자식과의 관계입니다. 자식은 몇 살이 되어도 걱정이 됩니다. 잘 먹고 있는지, 일은 괜찮은지, 몸은 아프지 않은지, 마음이 무너지지는 않았는지. 이 걱정은 부모라면 너무도 자연스럽습니다. 문제는 이 걱정이 사랑에서 멈추지 않고 개입으로 넘어갈 때 생깁니다. 예순 이후에도 자식 인생의 문제를 부모가 해결해 주려 하면 처음에는 서로 고마운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부모는 지치고 자식은 의존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둘 다 불행해집니다. 부모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 하는 마음이 들고, 자식은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 됩니다. 이 구조는 사랑이 깊어서 생기는 문제가 아니라 경계가 없어서 생기는 문제입니다. 부모와 자식은 서로를 아끼는 관계이지 서로의 인생을 대신 살아주는 관계가 아닙니다. 자식의 선택에는 자식이 책임을 지게 해야 하고, 부모의 삶에는 부모만의 중심이 있어야 합니다. 예순 이후에 필요한 것은 차가운 단절이 아니라 건강한 거리입니다. 정서적인 거리, 경제적인 거리, 그리고 삶의 결정권에 대한 거리입니다. 이 거리를 지키는 부모가 결코 무정한 부모가 아닙니다. 오히려 자식에게 가장 큰 선물을 주는 부모입니다. 부모가 자기 삶을 잘 살아가는 모습은 자식에게 나도 내 인생을 살아도 된다는 허락이 되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불안 속에서 자식 인생까지 끌어안고 사는 모습을 보면 자식은 안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불안해집니다. 반대로 부모가 자기 삶을 즐기며 단단하게 서 있는 모습을 보면 자식은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저렇게 나이 들어도 괜찮구나. 이제 건강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예순 이후 건강을 대하는 태도 역시 젊을 때와는 완전히 달라져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검진 결과를 받을 때마다 숫자 하나의 마음을 빼앗깁니다. 조금만 기준에서 벗어나도 큰 병이 오는 건 아닐지 걱정부터 앞섭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몸의 수치가 변하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혈압이 오르고 혈당이 변하고 관절이 불편해지는 것은 몸이 고장났다는 신호가 아니라 시간이 흘렀다는 신호입니다. 예순 이후에는 모든 수치를 완벽하게 만들겠다는 생각보다 지금의 몸과 어떻게 함께 살아갈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병을 없애겠다는 태도보다 병과 공존하겠다는 태도가 오히려 삶을 편안하게 만듭니다. 과도한 검사, 과도한 약, 과도한 걱정은 몸보다 마음을 먼저 지치게 합니다. 마음이 지치면 움직임이 줄고, 움직임이 줄면 몸은 더 빠르게 굳어갑니다. 노년에 가장 무서운 것은 병 그 자체가 아니라 병을 두려워해 아무것도 하지 않게 되는 상태입니다. 조금 불편해도 움직이십시오. 조금 느려도 생활을 유지하십시오. 몸은 사용하지 않으면 정직하게 기능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건강을 이유로 삶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건강은 삶을 위해 있는 것이지
삶을 멈추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젊었을 때로 돌아갈 수 있다면 다르게 살 텐데. 그 말 속에는 비슷한 후회들이 담겨 있습니다. 하고 싶은 일을 너무 많이 미룬 것, 남의 눈치를 너무 많이 본 것, 돈 걱정만 하며 산 것, 자기 마음보다 타인의 기준에 맞춘 삶을 산 것. 이 후회는 60 이후에 더 또렷해집니다. 왜냐하면 그때부터는 시간이 유한하다는 사실이 피할 수 없는 현실로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이 중요합니다. 지금 방향을 바꾸면 후회는 충분히 줄일 수 있습니다. 다음 PART4에서는 이 생각들을 어떻게 행동으로 이어갈지, 그리고 60 이후 어떻게 인생의 주인공으로 살아갈지 마지막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60 이후의 삶은 속도가 느려질 뿐 멈춰야 하는 삶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이유로 스스로 삶의 범위를 좁힙니다. 이제는 힘들어서 안 된다. 이 나이에는 무리다. 괜히 시작했다가 포기하면 더 우울하다. 이 말들이 쌓이면 행동은 멈추고 마음은 점점 작아집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사람은 멈추는 순간 더 빨리 늙습니다. 움직임이 줄어들면 몸뿐 아니라 마음도 함께 굳습니다. 60 이후에 필요한 태도는 열심히가 아니라 계속입니다. 조금 느려도 괜찮습니다. 중간에 쉬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완전히 놓지 않는 것입니다. 책을 읽던 습관, 사람을 만나던 약속, 산책하던 시간, 작은 취미 하나. 이것들이 70 이후의 삶을 지탱하고 80 이후의 삶을 결정합니다. 행복하게 나이 드는 분들을 보면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자기만의 세계가 있다는 점입니다. 아주 거창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스스로 선택한 세계여야 합니다. 누군가가 정해준 삶이 아니라, 사회가 요구한 삶이 아니라, 내가 좋아서 내가 선택한 시간들로 채워진 삶입니다. 60 이후에는 비교할 필요도 없습니다. 누가 더 건강한지, 누가 더 잘 사는지, 누가 더 많이 가졌는지. 이 비교는 아무 의미도 남기지 않습니다. 비교는 마음의 에너지만 소모시킬 뿐입니다. 이제는 다른 사람 인생의 조연으로 살 필요가 없습니다. 가족의 뒷바라지를 위한 역할, 사회의 기대를 채우는 역할에서 조용히 내려오셔도 됩니다. 여러분 인생의 주인공은 처음부터 끝까지 바로 여러분입니다. 예수는 인생이 꺾이는 시점이 아닙니다. 진짜 나답게 살아도 되는 공식적인 시작점입니다. 조용히 사는 삶이 아니라 밀도 있게 사는 삶을 선택하십시오. 하루를 어떻게 채웠는지가 곧 인생이 됩니다. 오늘 하루 무엇을 느꼈는지, 누구와 웃었는지, 어떤 장면이 기억에 남았는지, 이 질문에 답할 수 있는 날이 하나라도 더 많아질수록 인생은 분명히 잘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나를 속이지 않는 선택을 하나씩 해 나가면 됩니다. 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미루지 마십시오. 말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참지 마십시오. 웃고 싶을 때 웃을 수 있는 삶을 스스로에게 허락하십시오.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금부터가 진짜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의 시간은 누군가 대신 살아주지 않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답게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지금부터의 인생은 여러분의 것입니다.